해가 져도 바깥 공기는 후끈했다. 손부채를 들고 골목에서 어슬렁거리던 상인들도 가게에서 나오지 않았다. 마라 중식당과 스타벅스로 들어가는 사람들만 있을 뿐 골목은 한가했다. 불어터진 짜장면을 비비는데 마음이 복잡하다. 낮에 불발로 끝난 소개팅이 영 마음에 걸렸다. 북과 벅의 발음이 꼬여버린 영대와 그녀의 선택적 착각이 오늘을 망친 것이다. 어쩌면 카페의 지점장은 괜찮고 헌책방 주인은 싫다는 그녀의 완곡한 거절의 의사를 미리 알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한 번도 헌책방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그녀가 그런 이유로 그냥 가버렸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볼이 터지게 짜장면을 흡입했다. 시원한 단무지를 한 입 깨물고서야 폭염에 허탕치고 돌아간 그녀도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오후에도 마라 중식당 앞에는 사람들이 휴대용 선풍기를 하나씩 들고 줄을 섰다. 얼마 전까지 그곳은 A4 용지에 짬짜탕 세트 10,000원이라고 써붙였던 장씨 아저씨의 중국집이었다. 그는 건물 주인이 보증금을 올리는 바람에 가게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한동안 가게에 임대종이가 붙어 있더니 어느 날 빨간 간판이 내걸렸다. 10여 년을 근근히 버텨온 아저씨와는 달리 새 주인은 사람들의 입맛을 저격하는 데 성공했다. 아저씨가 책방을 운영할 때부터 중국집을 봐왔지만 지금처럼 손님이 줄 서 있는 건 처음이었다. 대기줄을 보니 장씨 아저씨의 누런 얼굴이 떠올랐다. 민소매 원피스를 입은 아가씨가 또각또각 힐굽 소리를 내며 책방 앞을 지나갔다. 긴 머리를 쓸어 넘기는데 샴푸 냄새가 진동했다. 걸음마도 떼지 않은 아기 손을 잡은 젊은 엄마도 지나갔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스타벅스로 들어갔다. 자동문이 열리고 브라스밴드의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골목에서 들을 수 없었던 엇박자의 리듬에 나도 모르게 몸이 들썩였다. 누군가 다가와 내 옆구리를 쳤다. 좋냐? 영대가 내 눈치를 보며 옆에 와 섰다. 우리는 다리를 반보 정도 벌리고 팔짱을 낀 채 결연하게 스타벅스를 응시했다. 하루 매상이 얼마나 될까? 한숨 끝에 말이 새어나왔다. 스타벅스랑 비교가 되겠냐? 영대가 눈치 없게 희죽거렸다. 책방 앞에서 바라본 스타벅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절벽과 암초뿐인 섬에서 항해하는 선원들을 노래로 유혹한 다음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초록 여신은 서울 북쪽 끝자락에 있는 작은 동네까지 와서 마술을 뻗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쉴 새 없이 빨려 들어갔다. 영대가 눅눅해진 군만두를 집어먹으며 매대에 쌓인 책을 이리저리 들춰봤다. 나는 기름 묻은 손으로 책장을 넘기는 게 못마땅해 녀석에게 물티슈를 던졌다. 영대가 티슈를 낚아채며 끝난 얘기를 다시 꺼냈다. 후배인 소개팅녀에게 친구가 스타벅스라는 책방을 운영한다고 말했고 책방으로 3시까지 오라고 전했다는 것이다. 그녀가 책방 앞에 있는 스타벅스로 착각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1시간가량을 스타벅스에 앉아 있다가 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스타벅스 간판을 우연히 보고 설마하며 영대에게 전화했다고. 영대의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갔다. 그녀는 스타벅스 간판의 허름한 비주얼에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1시간을 기다렸다는 억울함보다 약속 장소를 잘못 알아들었다는 민망함도 앞섰을 것이고. 생각하니 슬슬 화가 치밀었다. 카페 문이 열릴 때마다 흘러나오는 음악이 마냥 시끄러웠다. 매번 상황이 종료된 후에야 은근히 열이 오르는 미지근한 성격은 순전히 이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수능시험에 늦어 경찰 오토바이를 탈 때도 울고 있는 여학생에게 양보했다가 정작 나는 시험장에 못 들어갈 뻔했었다. 학부모가 아이의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며 학원비를 환불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었다.
결국 그들은 여러 학원을 돌면서 같은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는 상습범으로 드러났다. 그때도 사과를 요구하긴커녕 오히려 다행이라며 마음을 쓸어넘겼다. 과거의 일들을 반추하면 아직도 주먹이 불끈 쥐어진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진중해 보여도 그 때문에 혼자 속 끓이는 사정은 아무도 모른다. 김예열. 모든 일에 예열이 필요한 까닭은 여기 있는 게 분명했다. 책방 밖에서 3명의 여학생이 유리문을 기웃거리며 들여다봤다. 학생들에게 들어와서 구경하라고 문을 열어주었다. 학생들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켜켜이 쌓인 책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돌아다녔다. 겉표지만 계속 들추다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영대가 마지막 남은 만두를 먹으며 학생들에게 다가갔다. 고전이나 명작도 있으니 잘 찾아보라면서 자기도 읽지 않은 책에 대해 거들먹거렸다. 학생들이 금세 한 바퀴 돌더니 뭐가 그리 좋은지 키득거리며 앞다투어 책방을 나갔다. 바닥에 떨어진 단무지를 주워 빈 짜장면 그릇에 넣고 비닐에 돌돌 말아 가게 앞에 내놓았다. 영대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다 갑자기 목젖을 보이며 웃어댔다. 한껏 고무된 표정으로 다가와 코앞에 핸드폰을 내밀었다. 한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 계정이었다. 낯익은 게시물과 함께 갈마동, 스타벅스, 스타북스의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다. 스타벅스 책방 사진 아래에 하트가 1000개가 넘어갔다. 들뜬 영대가 내 옆에 찰싹 달라붙어 댓글을 읽어 내려갔다. 짝퉁 스타벅스, 태풍에는 어쩔, 프랜차이즈 이름, 얌체 업주 외에도 여러 개의 해시태그가 댓글과 함께 스타벅스를 비아냥댔다. 생각하지도 못한 악플에 영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민망했는지 내게 멀찌감치 떨어져 안경을 위로 올리고 눈썹을 치켜떴다. 핸드폰에 코를 박고 바쁘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무슨 꿍꿍인지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았다. 이것들이? 영대는 아까 다녀간 여학생들을 의심했다. 와서 사진만 찍는 게 수상했다는 것이다. 너까지 보태지 말고 내버려둬. 나는 속이 쓰렸지만 기계를 상대로 화풀이하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책방을 접는다고 했을 때 나는 말렸다. 3대째 내려오는 책방에 대한 미련이나 쓰러져가는 가업을 복원시킨다는 장인정신 따위와는 전혀 상관없었다. 레트로 열풍으로 옛것과 작은 것을 추구하는 대중의 관심에 헌책방도 한번 끼어들 자리가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갈마동 일대에 저렴한 임대료를 찾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분위기에 편승해 작년에는 TV 드라마 촬영 장소로 갈마동이 소개되기도 했다. 외지 사람들의 발길도 심심치 않게 이어졌다.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명목하에 새로 생긴 북카페에 유명 작가의 사인회도 종종 열렸다. 그때만 해도 상인들은 금방이라도 부자가 될 것 같은 심리적 환희에 휩싸였다. 활기찬 골목의 모습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다. 전기 스위치를 끄고 셔터를 반쯤 내리자 안에서 꾸물거리던 영대가 밖으로 뛰어나왔다. 책방에는 잿빛 어둠이 내리고 사이렌은 여전히 현대적인 조명을 비추고 있었다. 마수에 걸린 사람들은 매장으로 들어가며 기꺼이 암초에 부딪히는 위험을 감수했다. 우리는 세이렌의 유혹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오디세이처럼 암초를 피해 빈센트 비어로 올라갔다. 얼마 전부터 이 일대에 임대료가 올라갈 거라는 얘기가 나돌았다. 그 때문인지 빈센트 형이 맞짝 바른 먹태를 손으로 뜯으며 은근히 걱정하는 눈치다. 얘기가 돌다가도 어느 순간 없어졌기 때문에 나는 좀 더 두고 보자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다. 장씨 아저씨가 이사하면서 그나마 권리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을 때 떠나는 게 상책이라고 했었다. 고민이 깊어질수록 잘게 찢은 먹태가 접시에 쌓여만 갔다.
월급쟁이가 속 편하다고 말하려다 순간 영대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지그시 다물었다. 지난주에 회사가 부도 처리되어 청소기 몇 대만 건졌다는 영대의 말이 생각나서였다. 형의 까칠한 손에서 갈갈이 찢긴 먹태는 영대 입속으로 들어갔다. 임대료 인상으로 울상인 사람 앞에서 영대는 오로지 먹태에 집중했다. 도대체 남의 고민을 함께하는 감수성이라는 게 녀석에게 있는지 한심하다가도 어쩌면 이 순간 먹태를 먹는 것이 영대에게는 유일한 살길처럼 보이기도 했다. 아침에 능개처럼 시작된 빗줄기가 점심을 먹고 나니 제법 굵어졌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산을 입구 발판에 요란스럽게 털며 한 여자가 책방으로 들어왔다. 여자는 머리에 묻은 빗물을 손으로 털며 가게 안을 두리번거렸다. 기미가 선연하게 보이는 민 얼굴에 뒷머리를 말아 올려 움직일 때마다 목덜미에서 금목걸이가 번쩍거렸다. 주름이 도드라져 보이는 손으로 우산을 돌돌 말아 파란색 우산 바지통에 집어넣었다. 천천히 보세요. 나는 어제 들어온 도서 목록을 정리하기 위해 컴퓨터를 켰다. 헌책방이 장사가 돼요? 여자가 아거무니 클러치를 옆구리에 끼고 서가 안쪽에서 나오며 도도하게 물었다. 무표정한 얼굴과는 달리 목소리는 공격적이었다. 기분이 언짢다. 여자의 질문은 간결하나 저희가 있어 보였고 행동은 절제됐으나 거만해 보였다. 여자가 머물렀던 시간은 채 10분도 안 됐지만 그녀가 다녀간 후로 마음은 종일 내리는 비처럼 우중충했다. 아버지에게 무진 아저씨의 부고를 들은 건 여자가 찾아온 다음 날이었다. 무진 아저씨가 위암 투병 중이라고 얘기만 들었지 병환이 그렇게 깊은 줄은 미처 몰랐다. 장지까지 갔다 왔다던 아버지의 목소리는 친구를 잃은 허전함 때문인지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귀향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내가 안 믿어온지 책방 수입을 묻는 말에 아버지만큼은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는 전화를 끊기 전에 혹시 책방에 이상한 사람이 오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상한 사람이요? 내가 반문하자 아버지는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다. 여백이 있던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나는 기억을 거슬러 곰곰이 생각했다. 며칠 사이 가게를 기웃거리던 몇몇 사람이 있긴 했다. 가게 앞에 서성이던 3명의 여학생들. 개정판이 나왔는데도 예전 참고서를 들고 와서 매입해달라고 떼를 쓰던 할아버지. 비오는 날 아거무니 클러치를 들고 이것저것 캐묻던 민얼굴의 여자. 그리고 할 일 없이 와서 군만두만 먹고 간 한 녀석. 그날 군만두와 먹태를 먹던 영대의 모습은 다니던 회사가 부도난 사람치고 너무도 멀쩡했다. 오히려 측은한 생각에 안부라도 전하려고 카톡을 열었다. 프로필에는 언제 갔다 왔는지 대청봉 표지석을 붙들고 강풍에 머리가 헝클어져 얼굴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올려놓았다. 그런데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레깅스 신봉자답게 등산용 레깅스 위에 반바지를 입은 차림 때문이었다. 영대는 레깅스 패티시즘이 아니라 편의성 때문에 입는다면서도 술만 먹으면 레깅스가 어울리는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떠들어댔다. 나는 헛웃음에 영대에게 톡을 보냈다. 계산대 위에 잡지 한 권이 올라왔다. 나는 얼른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은색 스냅백에 헐렁한 티셔츠와 무릎까지 내려온 배기 바지를 입은 청년이 계산대에 오래된 음악 잡지를 올려놓았다. 1995년에 발행된 핫뮤직 7월호였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가끔 손님이 까마득히 읽고 있던 책을 찾아오면 보물찾기 신공처럼 보였다. 여기가 그 스타벅스 맞죠? 무슨 옛날 서점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이거 주세요. 청년의 두서없는 질문에 일단 스타벅스가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청년은 계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춤동작을 연습하는 것처럼 몸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유명상호를 도용한 얌체업주라는 댓글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가시지 않았다. 그 일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렸다. 검은색 비닐봉지에 잡지를 넣으면서 표지에 실린 젊은 스콜피온즈 멤버들과 눈이 마주쳤다. 내가 재수할 때 스콜피온즈의 15번째 앨범 언브레이커블이 발매되었다. 보컬인 클라우스 마이네는 그때 56세였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러브엠과 리브엠을 처음 듣고 그의 목소리에 매료되었다. 마치 극도의 고온에서 여러 번 구워 내성이 강한 큰 항아리에서나 나올 법한 울림은 움츠린 20살 재수생에게 세상을 깨는 파격적인 소리였다. 책방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버지를 물끄러미 쳐다보다 저런 록 가수가 내 아버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상하기도 했었다. 매달 나오는 음악 잡지를 아버지 몰래 뜯어보고 다시 진열장에 넣어두다가 혼쭐이 나기도 했었다. 지금은 손가락 하나로 구글링을 하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정보가 자그마한 사각 프레임 안에 펼쳐졌다. 그러나 그때의 열정은 과거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카톡에 수신님이 올렸다. 영대가 선제길을 걷고 있다며 월정사를 지나 상원사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풍성한 초록 나무들로 빽빽히 둘러싸인 사찰이 보였다. 마당 한가운데는 황금색 봉황 조형물이 떡하니 서 있었다. 그 앞에서 세상 환하게 웃고 있는 녀석을 보니 사방이 누런 책들로 가득한 내가 더 측은하게 느껴졌다. 청소기는 언제 팔 거냐고 핀잔을 주며 톡을 보냈다. 영대가 뭐라 답을 달기 전에 나는 톡방을 나와버렸다. 빈센트 형이 먹태가 다 떨어졌다며 옆 테이블 손님이 남기고 간 오징어 땅콩 접시를 들고 내가 있는 테이블로 왔다. 홀라당 껍질이 벗겨진 채 접시 위에 흩어져 있는 알몸의 땅콩을 보니 평소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비위가 상한다. 손가락으로 계속 비벼대고 먹지 않은 누군가의 하루의 때가 땅콩에 달라붙어 있는 것만 같았다. 빈센트 형은 누군가의 피로와 권태가 고스란히 쌓였을지도 모를 오징어 다리를 들고 잘근잘근 잘도 씹었다. 갑자기 어깨에 힘이 쑥 빠졌다. 이 자국이 선연한 그 피로가 내게로 달라붙은 것일까? 내가 물어뜯다 버린 오징어가 된 기분이다. 형이 전화를 받는 사이 조용히 일어났다. 왜 벌써 가게? 땅콩 좀 싸줄까? 형으로서는 최대한 애정이 담긴 말이었다. 불 꺼진 책방 앞에 서서 스타벅스 간판을 노려봤다. 아버지의 별서점, 거슬러 올라가 할아버지의 유성서적. 책방의 이름은 세대를 거치는 동안 주인의 취향에 맞게 변했다. 유성서적에서 스타벅스로 오기까지 왜 이름이 그 모양이냐고 묻거나 비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며칠 전 SNS에서 스타벅스를 모방한 아류라는 오명을 듣기 전까지는 억울한 마음에 책방이 스타벅스보다 먼저 생긴 거라고 말해봤자 골목 사람들이나 고개를 끄덕일 뿐 인터넷 세계의 생면부지의 사람들은 누구 하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늘 밤에도 저 문이 열리면 브라스밴드의 연주곡이 흘러나오겠지. 유리큐브 안에 세일앤들이 불 꺼진 책방 유리문에 아른거렸다. 빈센트 비어를 말없이 나온 건 단순히 알몸의 땅콩과 남이 먹다 버린 오징어 때문만은 아니었다. 천문학자가 꿈이었다던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빈센트 형의 역사가 이 자국이 선명한 오징어와 오버랩되었기 때문이었다. 예전에 가게 이름을 보고 형에게 고우를 좋아하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형의 대답은 예상을 빗나갔다.
형은 천문학자가 꿈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별자리만 보고 싶었던 것이지 그 전에 해야 할 공부가 너무 많다는 걸 알고는 바로 포기했다고 했다. 지적인 소양이 애초에 없다는 걸 자각한 후 취미삼아 천문대에서 별자리를 관측하는 거로 그 욕구를 대신했다고. 서울 외곽에 있는 송암 스페이스를 뻔질나게 드나들더니 어느 날 돈 맥클린의 스타리 스타리 나잇을 듣고 감복했다나? 그 노래 제목은 빈센트고 고우를 생각하며 지은 노래라고 해도 형은 어쨌든 별이 빛나는 거 아니냐며 가게 이름도 빈센트라고 지었다고 했다. 엉뚱하기는 했지만 묘하게 설득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때는 형이 순수하게만 느껴졌었는데 오늘은 기분 탓인지 오징어를 물고 있는 형이 철딱선이 없게 느껴졌다. 스타벅스 옆 건물은 공사가 한창이었다. 가벽을 설치한 바람에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 무슨 가게가 들어오는지 골목에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디데이 며칠이라는 문구만 날마다 바뀌고 있었다. 비밀스러운 벽돌이 가벽 위로 보이기 시작하자 가설이 난무한 가운데 골목 사람들은 장난삼아 내기하는 게 소일거리가 되었다. 여러 떠다니는 소문을 집대성한 것은 떡집 누나였다. 디저트 카페가 들어온다며 내게 비밀스럽게 얘기하더니 점심시간이 지나자 공공연히 다 아는 사실이 되었다. 항상 누나의 비밀 얘기는 그런 식이었다. 책방문에 비스듬히 기대어 가벽 너머 비밀스러운 세계를 상상했다. 어쩌면 회중시계를 든 토끼가 있고 꽃들이 말을 하고 쐐기벌레가 담배를 피우며 철학적 사색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 앨리스는? 어릴 때 책에서 본 금발머리에 머리띠를 한 전형적인 미국 여자아이의 모습을 그리고 있을 때 갑자기 번뜩이는 섬광이 스쳤다. 순간 이마에 힘을 주며 눈을 찡긋 감았다. 눈을 뜨니 흰 티에 청바지를 입은 짧은 머리의 여자가 공사장 앞을 지나갔다. 여자가 스타벅스로 들어갔다. 곧 음료 하나를 들고 밖으로 나와 망설임 없이 이곳으로 직진했다. 나는 겸연쩍어 매대에 있는 책 몇 권을 슬쩍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뒤를 돌아본 순간 바로 코앞에 그녀가 서 있어 깜짝 놀랐다. 무릎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찢어진 청바지에 바둑무늬의 반스 운동화를 신은 여자가 야무진 표정으로 섰다. 여자의 귓불에 작은 큐빅이 움직일 때마다 빛을 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는 여자의 손톱은 빨강, 초록, 노랑 등 보색 계열의 매니큐어를 발라 10손가락을 펴면 무지개가 보일 것 같았다. 뭔가 발랄하면서도 퇴폐적인 분위기가 손끝에서 묻어났다. 이거 마실래요? 그녀가 대뜬 커피를 내밀었다. 얼떨결에 받아든 커피를 어쩌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 서가를 좀 둘러보겠다며 그녀가 안쪽으로 들어갔다. 한참 후에야 책 몇 권을 가슴에 안고 계산대로 왔다. 인테리어에 관련된 비교적 최근 잡지였다. 나는 계산을 하면서도 온 신경은 커피에 쏠렸다. 그녀가 3시 이후에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잔다는 말을 꺼냈다. 3시가 넘은 줄 모르고 주문했다가 버리기 아까워서 다른 뜻은 전혀 없다고. 약간 쌀쌀한 말투는 어떤 예단도 하지 말라는 어조다. 계산할 때 커피값을 빼야 하나 잠시 고민했다. 그러다 벼랑간에 쓰레기통이 된 기분이 들어서 말았다. 이 책방이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녀가 책방을 나가다 말고 돌아서서 물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30년은 좋게 됐다는 것을 얼떨결에 300년이 됐다고 말해버렸다. 이런. 그녀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웃더니 밖으로 나갔다. 흥분한 떡집 누나를 진정시키는데
빈센트 형과 나는 반나절을 소비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 역시 누나 못지않게 막막함이 앞섰다. 누나는 무딘 사장님이 우리 떡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떡을 뽑을 때마다 와서 몇 개씩 먹고 갔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할 수 있냐며 핏대를 세우며 분개했다. 건물주가 여기에 사는 것도 아닌데 골목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누나의 화풀이에 나의 분노는 갈 길을 잃었다. 혼자였던 무진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책방에 있는 건물은 자연스럽게 자식들에게 넘어갔다. 아저씨가 살아계실 때도 소문이 가끔 돌긴 했지만 돌아가신 마당에야 사람들은 정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아버지도 가끔 전화해서 책방에 이상한 사람이 오지 않았냐고 묻던 것도 그 정설에 관한 확인 절차였던 것이었다. 어느 건물 주인이 세입자들 형편까지 생각하겠냐며 형과 나는 자조적인 신세 한탄을 했다. 솔직하게 누나도 그렇지 않냐고 형이 넌지시 말했다. 그렇다고 임대료를 3배로 올리는 게 말이 되냐며 누나는 콩가루가 묻은 두툼한 손으로 형의 등짝을 내리쳤다. 보는 나도 등짝이 따갑게 느껴질 정도다. 나는 위로랍시고 준비했던 말들을 목구멍으로 그냥 삼켜버렸다. 누나는 스타벅스와 가벽이 설치된 옆 건물 어중간한 곳에 삿대질을 하며 다 저것 때문이라고 분을 삭히지 못했다. 떡집 누나의 화를 누그러뜨리려 한 말이었지만 책방 수입은 학원 강사 때보다도 못했다. 임대료 인상은 절체절명의 위기인 것은 맞았다. 다시 학원을 알아봐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형은 스타리 나잇을 흥얼거리다가도 틈만 나면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전의가 상실된 병사의 표정으로 넉넉히 일쑤였다. 그럴 때면 손가락으로 가게 홀 천장에 붙여놓은 야광별들을 하나둘씩 세기 시작했다. 천장의 별은 우리가 먹은 먹태 수만큼이나 그새 많이도 붙여졌다. 새삼스럽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언제 야금야금 붙였는지 형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스타벅스가 들어올 때만 해도 상인들은 덩달아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일루카페 사장이 카페 문을 닫자 온 따위는 복불복에 지나지 않는 제로섬 게임일 뿐 우주의 진리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고쳐먹었다. 그 사이 복불복은 야금야금 붙어있던 천장의 별처럼 어느새 내 일이 되어버렸다. 나도 턱을 괴고 천장의 별들을 샌다. 별들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해답이 나올지도 몰라. 형이 내일은 야광별을 좀 더 사와야겠다고 했다. 그 말에 문득 생각이 나 형에게 알려주었다. 형, 나라 문구점도 어제 문 닫았더라. 인터넷으로 시켜야 해. 언제 오나 싶었던 이상한 나라의 개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아무리 블라인드 마케팅이라고 하지만 당일 홍보가 되겠나 싶었던 우려는 개점일이 되자마자 구름대같이 몰려든 사람들로 머쓱해졌다. 어디선가 몰려든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매장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들어갔다. 결국 이곳은 골목 상인에게만 비밀에 붙여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아는 정말 이상한 나라였다. 뭐하는 곳이냐며 빈센트 형이 빈 냅킨통에 냅킨을 채우며 물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빌리 엔젤을 쳐보니 보기만 해도 단맛 당기는 케이크 사진이 우르르 쏟아졌다. 형은 갑자기 내 생일이 언제냐고 물었다. 그리고 꼭 저 케이크로 촛불을 켜자며 쓸데없이 미간에 힘을 주며 오기를 부렸다. 때마침 한 손님이 가게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민소매 상의 때문에 돋보이는 가녀린 팔뚝, 등산용 레깅스 위로 반바지를 입은 남자의 얇은 종아리, 피레침같이 머리 뒤로 뾰족하게 올라온 등산 스틱과 헤어밴드로 고정한 머리는 며칠 안 감은 티가 역력했다. 왠지 낯설지가 않다. 배낭에 매달린 노스페이스 등산 모자와 스테인리스 컵이 대롱거렸다.
남자의 피부는 해풍에 말리려고 널어둔 굴비처럼 검고 꾸덕꾸덕해 보였다. 형은 한숨을 쉬며 계속 뻗대고 서 있는 영대에게 맥주를 꺼내와 앉으라고 했다. 영대가 맥주 2병을 꺼내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자칭 고행길 완주에 얽힌 일화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영덕 해파랑길을 하루에 20km씩 걸었다는 영대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피부는 초콜릿색으로 검어졌고 살도 많이 빠졌다. 괜히 철없는 동생이 군대에서 휴가 나온 것처럼 마음이 짠했다. 영대는 맥주 1병을 비우고 당당하게 살기로 마음먹었다며 뭐처럼 진지하게 굴었다. 그래서 말인데 일단 2사람이 청소기 하나씩 맡아. 영대는 말해놓고 바로 일어나 화장실로 가버렸다. 영대에게는 당당함과 뻔뻔함이 이음 동의어로 인식되는 게 확실했다. 의기소침해져 있을까 내심 걱정했는데 쓸데없는 동정이었다. 여전히 뻔뻔하기는 매한가지였다. 그래도 하루에 20km씩 걸어도 청소기 외에는 답이 없었나 보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기는 만무한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지만 영대는 그 고생을 하고 나서야 깨달은 듯 싶었다. 청소기라도 챙겨 나온 게 다행이었다. 테이블 위에 핸드폰 진동 소리가 지글거렸다. 떡집 누나의 문자였다. 건물 주인이 층마다 다르다는 얘기였다. 책방과 떡집이 있는 1층은 막내딸이, 2층과 3층은 첫째, 둘째 아들이 소유주로 되어 있다는 거다. 막내딸한테 같이 사정해 보자면서 어차피 호프집은 2층이니 하고 빈센트 형과는 선을 그었다. 형이 땅콩 한 움큼을 가져오며 내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핸드폰을 엎어놓으며 별일 아니라고 둘러댔다. 형 몰래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기분이 찜찜했다. 나는 영대의 피부가 초콜릿색으로 타들어가는 과정을 다시 들으며 집 주소를 적은 종이를 건네주었다. 이번에도 앨리스는 인테리어 관련 서적을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건 이후 나는 마음속으로 그녀를 앨리스라고 불렀다. 귓불에 큐빅이 박힌 작은 귀고리도 그대로였고 무지개색이 창연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지갑에서 카드를 찾는 것도 여전했다.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시나 봐요. 계산기를 두들기며 무심한 척 묻자 그녀는 말없이 씩 웃었다. 책방 밖에서 커다란 상자를 한 손으로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는 영대가 보였다. 문 좀 열라고 얼굴로 5만 가지 상어로 말하고 있었다. 앨리스가 문을 대신 열었다. 영대는 택배비도 아낄 겸 직접 가져왔다며 청소기가 든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러면서 앨리스에게 살짝 고개 숙여 답례했다. 계산이 끝나기도 전에 영대는 주인이 임대를 올려달라는 건 어떻게 해결됐냐고 다그쳤다. 아마 빈센트 형이 말한 모양이었다. 하필 앨리스 앞이라서 나는 쪽팔려서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못 들은 척했다. 붉어진 얼굴을 봤는지 그녀가 카드 결제가 끝날 때까지 나를 빤히 쳐다봤다. 나는 민망해서 헛기침을 했다. 계산을 마친 앨리스가 책방을 나가더니 두리번거렸다. 갑자기 책방의 외관을 핸드폰으로 찍기 시작했다. 지난번 일 때문에 책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오히려 트라우마로 남았다. 촬영을 제지하고 싶었으나 앨리스라서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영대는 아니었다. 저기요, 도찰 금지. 영대는 가게 밖으로 나가며 앨리스를 향해 말했다. 찍지 말라니까 우리가 2번 속을 줄 알아요? 아저씨, 나 알아요? 왜 반말이에요? 그거 찍어서 올리면 저작권 사생활 침해라고. 영대는 급기야 앨리스의 핸드폰을 빼서 사진을 지우라고 떠밀다가
핸드폰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지금 핸드폰 절도에다가 재물 손괴인 거 알아요? 앨리스는 씩씩거리며 기가 찬 얼굴로 영대에게 고개를 쳐들고 밀어붙였다. 영대는 뒤로 밀리면서도 입으로는 그런 고소하라고 골목이 떠나가도록 고함쳤다. 나는 가까스로 영대를 끌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앨리스가 찬바람을 일으키며 뒤돌아갔다. 며칠 후 앨리스가 커피를 사들고 가게에 다시 온 건 예상 밖이었다. 앨리스는 문을 열다 영대가 가게 문에 붙여놓은 촬영금지라는 종이 글씨를 보고 입꼬리를 실룩거렸다. 지난번 그 아저씨는 없네요. 앨리스가 미간에 힘을 주며 가게 안을 살피는 게 영대를 찾는 것 같았다. 그때 일은 죄송하게 됐어요. 핸드폰은 괜찮아요? 앨리스가 들어보인 핸드폰 액정은 큼지막하게 금이가 있었다. 그쪽 때문이 그런 건 아니니 미안할 필요는 없어요. 참 그 아저씨한테 저랑 마주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전해주세요. 사실상 앨리스는 영대에게 눈에 띄지 말라는 선포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앨리스는 담담하게 지난번에 부탁한 건 어떻게 됐냐며 커피 캐리어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따로 챙겨놓았던 작년 코스모폴리탄 잡지를 그녀에게 건넸다. 은근슬쩍 근처에 사냐고 물었더니 그녀가 말없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새롭게 들어선 건물 꼭대기 층이었다. 나도 모르게 짧은 탄성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낯선 얼굴이라 외지인인 줄 알았었다. 앨리스가 1분 거리에 산다니 어떻게든 건물 주인을 설득하고 싶었다. 그녀가 봉투를 건넨 내 손에 커피를 들려줬다. 책값은 아니라면서 여전히 무지개 손가락이 앞에서 피아노를 치듯 움직였다. 언제부터인가 앨리스가 책방에 오면 골목이 들썩거리며 환희에 휩싸였던 1년 전으로 돌아갔다. 잠시나마 설레는 마음이 가게 문을 이유 없이 일찍 열게 했다. 그녀가 저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 스타벅스를 쳐다보는 대신 빌리엔젤 꼭대기층을 습관처럼 보게 됐다. 뿌연 수조에 넣은 여과기 하나가 다음날 투명한 물살을 만드는 것처럼 책방의 일상에 앨리스는 여과기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뜻밖의 장치처럼 낯선 이에게 느끼는 모험심 같은 그녀는 정말 앨리스인지도 모른다. 근데 간판이 빈캔이며 담배꽁초며 엄청 지저분한 거 알아요? 위에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건물주가 좋아하겠어요? 그녀는 잡지가 든 누런 봉투를 가슴 쪽으로 당겨 안으며 새침하게 나갔다. 지난번 영대가 한 말을 기억하는 모양이었다. 아, 앨리스. 장마가 시작되었다. 형은 다음 달부터 임대료를 인상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한숨을 길게 내뱉었다. 1층은 아직 말이 없지만 막내딸이 어리긴 해도 건축을 공부한 해외 유학파라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라는 소문만 무성했다. 빈센트 형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다. 서로 얼굴 보고 있다고 뾰족한 수가 나는 것도 아니고 해결의 실마리는 역시 돈이었다. 빈센트 형의 전화를 받고 호프집으로 올라가기 전에 빗물바지통 몇 개를 책방 처마 밑에 내놓았다. 핸드폰 번호도 적어 책방 문에 걸어놓았다. 비가 와서 손님도 뜸한 데다가 점심을 먹고 나니 하늘은 어두워져 아주 음산한 기운이 스멀거렸다. 이런 궂은 날에도 스타벅스와 빌리 엔젤의 조명은 환하게 존재감을 나타냈다. 호프집으로 들어서자 영대가 먼저 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앨리스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말에 아예 형 가게에서 숨어 지냈다. 형이 주방에서 한참을 꼼지락거리더니 케이크를 들고 나왔다. 생일 때 꼭 사주겠다던 빌리 엔젤의 밀크 크레프였다. 울컥한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다.
남자들끼리 촛불을 불어본 게 아마 군대 갔다 온 이후 처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곱씹어 보니 그것도 아니었다. 생전 처음이었다. 영대가 생일 선물을 준다며 핸드폰을 빼앗았다. 소개팅이 불발되었던 후배 전화번호라며 핸드폰에 저장했다. 그때는 만나서 직접 전화번호를 주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웬일로 전화번호를 주며 약속에 늦지 말라고 후배가 당부했다는 거다. 그나마 생일이라고 웃을 일이 하나 생겼다. 형이 짧고 가는 초를 마구잡이로 케이크에 다 꽂았다. 영대가 나이가 보이도록 몇 개를 다시 뺐다. 재빠르게 계산대로 간 형이 빈센트 비어가 프린트된 초록색 라이터를 가져와 생일초에 불을 붙였다. 영대가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다. 빈센트 형이 갈마동에서 같이 보내는 마지막 생일이 될 수도 있다며 생일 축하 음악을 틀었다. 역시나 스타리 스타리 나이스로 시작하는 돈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순간 빈센트 비어의 홀천장에 붙어있는 별들이 마치 우주에 떠다니는 행성 같았다. 그 위로 한쪽 귀를 붕대로 감은 고흐가 지나가고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에 창문 밖을 쳐다봤다. 장마가 그치고 나면 창문 밖으로 내다보이는 세상이 좀 더 명확해질까? 빈센트 형도 그랬을 것이다. 별만 보고 싶어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을 때도, 있는 돈을 탈탈 털어 광학 만원경을 샀을 때도, 매주 월요일이면 가게 문을 닫고 별을 보러 갔을 때도 별 하나 마음에 새기고 돌아왔을 것이다. 그것도 성에 안 차면 돈영의 목소리에 별이 빛나는 밤을 꿈꾸며 그런 마음으로 천장에 야광별을 붙였을 것이다. 아까부터 옆 테이블에 앉아서 핸드폰을 놓지 않고 있던 영대가 뭔가를 보고 하며 기이한 소리를 냈다. 형은 송암 스페이스 근처에서 할 만한 게 있는지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다. 전에도 그 근처에서 식당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불안한 마음에 별을 보러 가도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며 산에 둘러싸여 있다 보면 잡념이 사라질지 모른다고 자조적인 기대를 품었다. 영대가 핸드폰을 들고 호들갑을 떨며 옆에 와 앉았다. 어느 잡지사에서 발췌된 기사를 확대하며 자세히 보라고 했다. 상실의 시대에서 상생의 시대로 라는 제목과 함께 촉망받는 신의 건축가의 인터뷰 내용이 소개되어 있었다. 영대는 기사 중간에 걸려있는 관련 동영상을 클릭했다. 마지못해 동영상을 보고 나 또한 눈이 휘둥그레졌다. 거기에는 갈마동 골목 안의 모습과 스타벅스 책방에 풀샷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 위에서 아래로 찍은 흑백 앵글은 마치 역사의 한 배경처럼 간판 위에 쌓인 빈 깡통조차 고증을 거쳐 일부러 장식해 놓은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어떻게 된 거지? 영대도 어리둥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기사 전문 끝에는 갈마동, 유성서점, 오래된 음악 잡지, 유서 깊은 헌 책방이라는 해시태그와 단과 같은 꼬릿말이 붙어 있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우리의 별. 할아버지, 아버지, 정작 나는 생각해 본 적 없는 스타벅스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별이었다. 댓글을 보니 헌책방을 지켜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들끓었다. 나는 희귀한 광경을 두 눈을 부릅뜨고 다시 봤다. 불과 한 달 전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제는 믿어도 되는 걸까? 그곳에는 세상은 알고 나만 모르는 스타벅스가 진짜 별이 되어 있었다.